나도 형을 되게 괴롭혔던 것 같아. 역시 금관이 틀렸네 약간 이런 얘기 하니까 잘한 결정일까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지. 나는 정말 단언하건대 제일 힘든 악기라고 생각을 하거든. 왜냐면 솔로의 부담도 있고 호는 항상 있잖아. 무조건 있지. 오버랑 호는 거의 항상 있잖아.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악기인데 안녕하세요. 오늘도 서초동 시즌4의 MC 지휘자 지중배입니다. 오늘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쓰신 분을 모셨습니다. 전 세계에서도 뭐 이런 분은 보기 드물 겁니다. 우리나라 호른 음악의 역사를 쓰신 김홍박 서울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. 와! 안녕하세요. 지휘자 지중배 선생님이 친한 형 호르니스트 김홍박입니다. 편하게 해줘. 짠! 네, 짠! 오랜만이에요. 진짜 일단 식기 전에 네. 우리 힙하고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어떻게 지냈었는데? 연주를 사실 같이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그리고 그 대학 때까지는 진짜 연주도 많이 하고 대학교 때는 우리가 계속 붙어 다녔죠. 막 얘기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내고 막 그랬었는데 나도 졸업하고 서로 각자 생활을 하다가 맞아. 나라도 달라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너 옛날 기억 그대로인데 어느 순간 이제 또 마이스트로가 되셔서 한국에 있으면서 그러면은 그 편에 있으니까 오케스트라 연주는 많이 그럼 줄어든 거지. 보통 그 수업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학기 중에는 잘 못 가고 그리고 이제 고잉홈 하면서 이제 오케스트라 많이 하고 얼마 전에 고잉홈 얘기하려고 조성현 교수도 왔다 갔어요. 봤어요. 네. 너무 재밌게 얘기를 잘하셔가지고 네, 되게 재밌게 봤어요. 형 고등학교 때부터 호른 너무 잘했잖아.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호른이라는 악기는 저렇게 불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잘했다는 느낌이 그때는 이제 뭐 악기가 재밌어서 한 거였지 뭐 돌이켜보면은 막 되게 호른으로 음악을 되게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나도 형을 되게 괴롭혔던 것 같아. 막 곡을 쓰고 막 맞아 막 무반주 혼 솔로 곡을 써가지고 막 이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막 물어보고 맨날 안 되는 것부터 다 넣고 막 그러니까 나도 고등학교 때는 작곡을 했었으니까 작곡하면서 연주자랑 같이 곡을 썼던 몇 안 되는 기억이었던 것 같아. 이거 물어보고 이렇게 해보자. 이 사람의 기교를 다 보여줘야 되겠다. 이게 되나 안 되나 보고 막 이런 거. 그 다음에 대학교 이후부터는 우리가 서로 이제 또 그러니까 각자의 길로 가면서 난 군대를 갔다 오고 형 그때 그리고 나서 서울시향 들어가지 않았어? 아니야 내가 맨 처음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유학 갔다가 정 선생님이랑 연주하고 나서 바로 시향 그때 유학은 어디 갔어요? 짤츠부르크?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모차템으로 갔었고 왜 글로 갔어요? 나의 롤모델인 그 라도반 플라토코프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연주를 한번 봤는데 소리가 내가 알던 그 차원의 소리가 아니고 어떤 거를 더 연구를 해야지 저런 소리가 날까 되게 궁금한 게 많아서 그냥 무작정 간 거지. 근데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. 혼과 살츠부르크 맞아. 하면은 알프스 혼의 나라 아니에요?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내일 시험 볼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이제 레슨 받고 그 다음날 갑자기 시험 보게 돼가지고 또 됐다고 그러더라고. 합격 소식을 레슨 받으러 찾아간 다음날 말씀 주셔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나 여기로 유학 가게 됐다고 이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막 이러셨고 역시 타고났어. 아니 그렇진 않아요. 되게 운이 좋았고 선생님이랑 나랑 스타일이 너무 잘 맞았던 거지. 그러다 유학 중에 정명훈 지휘자님이 서울시향을 맡고 나서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? 그게 서울시향이 그때 이제 정 선생님 오시고 나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. 그런데 정명훈 선생님 그러면은 막 우리 연주자들한테는 막 약간 신 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시아필이라고 여름 되면은 맞아. 막 있었어요 옛날에. 한국, 일본, 중국의 뭐 리딩 음악가들 모아서 오케스트라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카데미를 하시기 시작하셨거든. 그래서 그 지원하게 됐지. 그러고 나서 됐어. 돼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강사진들도 다
무슨 라디오 프랑스 연주자들이 다 티칭했었고, 그때 이제 브람스 1번하고 베토벤 7번을 동시에 한 공연에서 했었거든. 빡센데? 근데 그치, 너무 이제 잘 보이고 싶은 거지. 근데 내가 너무 잘 준비해가지고 놓치기 힘든 이 기회를 잘 한번 해보자 해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연주를 계속 리허설 하면서, 또 이제 나를 티칭하는 라디오 프랑스 당시 수석이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야, 나를. 정 선생님한테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신 것 같아. 근데 갑자기 이제 리허설 도중에 오디션을 한다고 해가지고, 그래서 그게 갑자기 이제 오디션처럼 돼서, 그래서 서울시향 가게 됐어. 모든 게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팍팍 그때는 그때는 되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. 아까도 운이 좋았고 계속 운이. 그럼 이제 첫 번째 직장으로 이제 서울시향으로 해서 유학 중에 그럼 잠깐 한국에를 들어오게 된 거네요. 그렇지, 유학 마치기 전에. 그 졸업하기 전에 대학원 마스터 과정 한 학기 남기고 졸업 안 하고 그냥 한국 오게 됐지. 그때 어땠어요, 느낌이? 너무 떨렸지. 아무것도 모르니까. 왜냐면 프로 경험이 없잖아.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악기를 되게 잘하는 느낌이었으면은 정명 선생님 스타일이 세밀하게 다 주시는 편은 아니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는 편인데, 다른 프로듀서분들은 다 귀를 열고 듣고 호흡으로 같이 느끼고 이렇게 가는데,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그 비트 쫓아가니까 이제 맞질 않는 거지.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그냥 약간 눈치 보이고 맨날 항상 긴장이 돼 있고, 아 이건 장난 아니구나, 이거는 학생 때 하던 그런 게 아니구나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많이 듣기도 시작하고 되게 많이 연구하고 막 그랬지. 그리고 나 서울시향에서 그럼 몇 년 있었어요, 그러면? 서울시향에서 3년 반? 그 다시 학업으로. 그치. 왜냐면은 그때 안 그래도 이제 오케스트라 들어가서 너무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, 하면 할수록 이제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보여서 연주자로서, 음악가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를 놓친 거 아닐까. 물론 이제 오케스트라 주자로서는 너무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발전을 하겠지만,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뭔가 더 도전해 보지 않았던 그런 게 너무 아쉬움의 한편에 남아져 있어가지고, 그래서 더 내가 좀 발전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안주를 하느냐, 아니면 다시 또 과감하게 결단해서 나가서 더 해보느냐, 그런 생각을 되게 하던 찰나에 이제 유럽 투어를 갔는데 완전히 나를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. 한국의 금관의 역사를 바꾸겠다라는 포부를. 뭐 연주를 되게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역시 금관이 틀렸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니까, 그 부족한 점도 인정하고 또 약간 그런 거를 좀 더 이겨내보고 싶은 마음이랄까. 그래서 과감하게 정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좀 더 공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지.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? 지금 뭐 가는 거 되게 아쉽지만은, 나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대신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좋게 얘기하셨었지. 그럼 그 다음에 행보는 어떻게 됐어요? 공부를 하고?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마스터를 마치지 않았으니까 1년 동안 해서 석사 과정을 마무리하는데, 근데 또 막상 돌아가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이게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없어진 거잖아.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. 서울시향 하면서 아시아필에서 만난 친구들이 뭐 말레이시안 필하모닉 수석하는 친구도 있었고, 뭐 여기저기 오케스트라 수석하는 친구들이 도와달라고 하면은 흔쾌히 유럽에서 말레이시아까지 막 거의 비행기 한 15시간 타고 가가지고 연주해서 돈 벌고. 그래도 그런 커넥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. 다행히 감사하게 그런 인연들이 좀 있었어가지고, 그러면서 이제 학업 잘 마쳤지. 그 다음에 행보는 이제 오디션을 이제 슬슬 도전하기 시작해야 되니까.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무작정 이제 큰 오케스트라 다 집어 어플라이를 했는데 아무데도 안 오는 거지. 진짜요? 응, 그럼. 근데 내가 큰 오케스트라만 쓰긴 했었어, 사실. 한국에서 이제 서울시향을 관두고 갔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, 괜히 혼자서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있잖아.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부담도 생기고 위축되는 거야, 계속. 막 그때 되게 힘들었었어, 되게 사실. 그러던 찰나에 뭐 이제 마음을 좀 바꾸기 시작하면서 옛날 일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, 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제 조그만 오케스트라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1라운드, 2라운드 뭐 이렇게 파이널 가는 게 많아지면서, 그때 이제 스톡홀름 왕립 오페라에서 그 코 프린시펄 자리가 나서 된 거지, 처음으로. 거기서 이제 오페라 오케스트라를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서 처음 직장을 갖게 된 거지.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일하면서 베를린에 학교도 같이 돼가지고, 그때는 이제 스웨덴에서 일을 하고 베를린에서 엑자맨을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업도 하고 일도 하고 막 그렇게 됐어. 그런데 생활을 하는 나라가 대륙이 막 바뀌었었잖아요. 그거에 대한 생활이나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도 오지 않았어요, 그러면? 외로움이 많았지 아무래도. 왜냐면 집이 없는 거잖아.
오디션 볼 때도 사실 오디션 보러 뭐 여기도 가고 북유럽도 가고 뭐 독일에 막 여기저기 많이 가고 떨어지고 돌아왔는데 집은 없고 기차 타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창밖에 보면서 좀 잘한 결정일까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지.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맘 바꿨다고 했잖아. 그냥 되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좀 차근차근 밟아가는 그런 재미랄까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. 그냥 지금 내가 경험하려고 나온 거대로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바뀌면서부터는 지금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재산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부터는 되게 즐기는 마음을 했었어. 그럼 스톡홀름에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오슬로로. 이제 오슬로에서 그 노르웨이 그 오슬로 콘서트홀에서 오디션을 한 3-4번 봤는데 못 뽑은 거야. 이번엔 오디션을 독일에서 열자. 그래서 베를린에 열게 된 거야 오디션을. 그것도 우데카 우리 학교에서 한다는 거야. 그래서 또 갑자기 뭐가 있는데요 했네. 막 이거 이 스토리인데 계속. 아니야. 그렇게 해서 오슬로로 가게 됐지. 중간에 이제 고민하는 기간도 있었고 힘든 기간도 있었는데 계속 보면은 다 갑자기. 오슬로에서 생활은 어땠어요? 그 몇십 년 동안 안 바뀌던 지휘계에서 또 새로운 패턴을 바꿨던 클라우스 메켈레가 거기 또 있었잖아요. 중간에 내가 한번 한국에 또 왔었거든. 그때 한국에 있을 때 메켈레가 오게 된 거야. 그 당시에 막 그 동료들이 막 나를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얘기들 중에 막 우리 천재 지휘자가 나타났고 너무 이제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발전할 것 같고 너 얘기를 많이 해놨고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. 그래서 내가 되게 궁금하긴 했어.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그때 무슨 베토벤 9 심포니인가 오슬로 필이랑 한국 영상 올랐는데 되게 막 정말 그 당시에 22살인가 뭐 이랬는데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다시 노르웨이에 돌아가서는 메켈레랑 한 3년 동안 했었지. 그리고 또 오슬로에서 또 두 번째 삶을 지내다가 이제는 한국에 완전히 오게 됐죠. 네, 모교로. 맞아요. 얼마 됐죠 지금 한국에 온 지 그러면은? 2년. 어저께 이제 한잔 하고 오셨잖아요. 학생들이랑 연주하고. 그럼 종강 연주 이런 건가요? 왜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좋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클래스들끼리 이렇게 앙상블하고 끝에 막 피자 하나 시켜놓고 막 얘기하면서 약간 그런 문화들이 나는 너무 좋고 또 학생들 발전에도 되게 왜냐면 호은 앙상블 하면서 이렇게 귀 열리고 약간 음색 하나로 이렇게 블렌딩 시키고 약간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한국에 가면 이거는 꼭 해야겠다. 그리고 이제 클래스 간의 그런 끈끈한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그런 게 되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오자마자 이제 작년 겨울에 했었거든.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. 나도 이걸 보면서 그 소식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형이 그 경험을 이렇게 보이는구나. 왜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. 다 보면 수업의 일환이었고. 그렇지. 뭐 알다시피 학생들 때는 경험만큼 더 중요한 건 없잖아 사실. 그래서 그 앙상블 연주를 꼭 하고 싶어서 했고 작년에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사실 안 하려고 했거든. 근데 학생들이 막 이거를 막 거의 12월 되니까 언제 해요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 해보자 그래서 또 했지. 찐 선생님이 되셨어요? 아니 내가 아무래도 이제 교육자로서는 경험이 많이 부족하니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연주하면서 느끼게끔 하는 것밖에 아직 없는 것 같아서 형처럼 해외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또 가르치고 이런 게 이제 많아졌죠. 우리가 공부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. 그래서 한국에서 객원지를 하러 다니면은 그 차이가 이게 보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. 우리의 20대 모습이 아닌 거예요. 그치. 전반적으로 이제 음악을 대하는 듣는 귀가 사람들이 오케스트라에 대한 관심도가 넓어진다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더라고요. 이제 계획이 어떻게 돼요? 앞으로 계획 학생들한테 지금 너무 재능 있는 학생들 많으니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? 나라는 사람을 되게 주목하는 것들이 있잖아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잘 연결해가지고 금관주자를 잘 소개할까? 사실은 그런 게 되게 꿈이거든.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기회를 주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으니까.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성인 교수도 나와서 얘기했는데 또 그 학교 외에 본인의 활동에 서로 모여서 고잉홈이라는 프로젝트도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맞아요. 역할을 또 하고 있잖아요.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오케스트라에 하고 싶은 그런 갈망 같은 거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인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서로 좋은 연주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새로운 연주자들을 또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약간 준비하는 것 같고 점점 이제 새로운 거를 더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연주도 되게 많아지고. 독주회 같은 것도 계속 해요? 사실 호른이라는 게 독주회 하는 게
유럽에서는 정말 흔하지 않은 거잖아. 난 되게 감사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되는 것도 많거든. 사실 할 수 있는 레퍼토리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맨 처음에는 이제 호렌이라는 악기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음색의 매력에 좀 집중하는 거를 소개했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더 새로운 시도들을 좀 많이 하려고. 혼의 매력은 중립적인 것도 있잖아. 목관에도 속하게 그렇지. 되고 금관에도 속하고 현이랑도 어울리고 다른 금관 악기보다는 실내악곡도 많잖아요. 많지. 독주 같은 거 했을 때는 실내악곡도 같이 또 이렇게 하게 되겠죠. 실내악곡을 매번 독주회 때 했었어. 현악기랑 하는 뭐 폰트리오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그 전에는 소프라노 이명주 선생님하고 성악이랑 하는 것도 많이 했었고 모든 악기를 연결해주는 그런 악기다 보니까 실내악 팀에 속한 게 많지. 그 에올리라는 팀을 새로 창단했거든. 작년에 이제 처음 했었고 워낙 옛날부터 했었던 그 클럽엠 젊은 연주자들이랑 하는 팀도 있고 앙상블 오프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 그게 아니라 이게 되게 축복인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악기잖아. 여러 군데서 많이 이제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축복인 거지. 안 피곤해요? 피곤하죠. 가족들한테 제일 미안하고 아무래도 오슬로에서 생활과 한국 생활은 거의 뭐 많이 차이가 나니까. 오슬로에서는 이제 하루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서 요리하는 거 좋아했었어가지고 아침에 요리해서 애들 먹이고 바래다 주고 그 길로 바로 출근해봤자 버스 타면은 뭐 한 20-30분 안에 다 도착하니까 가서 리허설 10시부터 2시까지 중간에 점심 그냥 회사 해결하고 4시 되면 하원시키고 저녁 시간은 가족들만 있고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뭐 책 읽어주고 9시에 재우면 그때부터 다시 회사 와서 좀 연습하거나 운동하거나 그러다가 11시 와가지고 자고 그 일상이 그냥 반복이니까 애들이랑 안 친할래 할 수가 없지. 여유가 되게 많고 연습을 하더라도 되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주는. 그치. 그리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막 이렇게 눈에 어디에 둘지 모르는 게 아니라 되게 편안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되게 먼 발치 바라보면서 지금 내 눈에 본 모습 을 보면서 되게 영감도 되게 많아지고 뭐 감상도 되게 넓어지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오롯이 연주할 때 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되게 바쁘니까 가족들한테 일단 제일 미안하고 그때는 이제 가족들이랑 보낸 시간이 한 6시간? 대여섯 시간은 맨날 매일매일 그랬으면 지금은 거의 30분 약간 아침에 눈 뜨면 잠깐 데려다주고 밤에 오면 애들 다 자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좀 줄이려고 해도 또 음악가로서 또 일부러 더 많이 하는 거는 더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런 걸 토대로 관심을 이끌어내서 뭔가 이렇게 이어주고 싶은 그리고 혹은 내가 어디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같은 데 가면은 잘하는 학생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것도 좀 많고 와이프한테 되게 잔소리를 많이 듣긴 하는데 미안하지만 꼭 해야 돼 뭐 이러면서 가는 경우도 많고 혼 정말 보호해줘야 되는 악기잖아요. 사실 중요한 악기면서도 되게 어려운 악기잖아요. 어려운 악기고 오케스트라에서 그 연주자의 컨디션이니 그 연주자의 아이디어나 음색이 살짝만 변화가 있어도 곡의 색깔이 변해버리니까 연주자 입장에서는 멘탈적으로도 그리고 피지컬적으로도 진짜 나는 정말 단언하건대 제일 힘든 악기라고 생각을 하거든. 왜냐면 솔로의 부담도 있고 또 항상 계속 불고 있어야 되고 어떤 곡은 금관 악기는 막 트럼본도 빠지는 곡도 있고 뭐 트럼펫도 빠지는 곡도 있는데 혼은 항상 있잖아. 무조건 있지. 오버랑 혼은 거의 항상 있잖아.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악기인데 근데 막 내노라 하는 우리나라의 오케스트라들이 혼 3명 가지고 돌리니까 이거는 정말 보통 6명은 있어야 되거든 오케스트라가. 그러면서도 최상의 연주를 바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. 그 최고의 연주를 기대할 거면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게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게 너무 좀 안타까워 사실. 목관악기 2대 들어가면 혼은 4대 무조건 들어가는데 맨날 개건 쓰고 약간 이런 게 그때마다 계속 서로 또 계속 음색이 서로 달라지고 그럼 달라지고 막 앙상블도 계속 서로 불편하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당연히 실수가 나기 쉬운 악기니까 그러면 또 안 좋은 평이라는 듣고 그럼 또 심적으로 더 위축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인데 이게 이해를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. 우리 이제 많은 지휘자 선생님들이 우리도 멘탈적인 그런 교육을 받지요.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안 쳐다보고 그냥 음악에 집중력이니까. 근데 절대 멘탈적으로 그거를 드러내서 안 되는 그룹은 혼이다. 건드리지 건드리지 말라. 그런 농담 많잖아. 막 혼주자들은 막 다 천국 간다고 막 모든 사람을 다 기도하게 한다고.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배려가 되는 정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형도 한몫
몫을 해야 돼. 한 목소리를 이제 내야 되는 이제 포지션이 왔죠, 사회적인. 그렇죠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기대감을 높이게끔, 그러니까 인식을 좀 약간 좀 높이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인 것 같고,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시선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지 아무래도. 거기에 큰 역할을 하시길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제 그런 나이가 되셨어요. 그러니까요. 자,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서초동 시청자분들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하니까 짧게 한 말씀.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는 대한민국의 금관의 미래는 되게 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. 저도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연주자이면서 또 제자나 후배들한테 열심히 좋은 방향으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도 잘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